땅속에 4천조 원어치 보물이 잠들어 있지만 사람들은 굶주림에 자식을 내다 파는 실정입니다. 바로 아프가니스탄의 현 주소입니다. 21세기 핵심 자원인 리튬부터 반도체와 전기차에 쓰이는 히토류까지 말이죠. 구리와 철광석도 풍부해서 미 국방부가 이곳을 리튬의 사우디라고 칭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막대한 자원은 축복이 아닌 비극이 되었을까요? 오늘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과연 땅속에 무엇이 얼마나 있길래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걸까요? 자세히 들여다보죠. 미 지질조사국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아프가니스탄 전역을 조사했습니다. 당시 발표된 수치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지하자원 가치가 최소 1조 달러에서 최대 3조 달러에 달했습니다. 한화로 치면 1300조에서 4000조 원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이게 얼마나 막대한 금액인지 감이 오시나요? 대한민국 1년 예산이 약 680조 원인 걸 감안하면 우리나라 6년치 살림이 그 땅 아래 잠자고 있는 셈입니다. 그 중에서도 리튬의 양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소재입니다. 스마트폰 배터리는 물론이고 최근 각광받는 에너지 저장 장치에도 리튬이 들어갑니다. 전기차 한 대당 리튬이 8에서 10kg가량 필요하죠. 2030년에는 현재보다 리튬 수요가 5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바로 그 리튬이 아프가니스탄에 세계적인 규모로 묻혀 있다는 겁니다. 다만 공인된 정확한 매장량은 아직 없습니다. 잠재적으로 세계 5위권에 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정도입니다. 히토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히토류는 말 그대로 희귀한 원소로 스마트폰 모터, 미사일 유도 장치, 발전기 자석 등 첨단 기술에 없어서는 안 될 물질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히토류 공급의 60% 이상을 중국에 기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은 중국 외공급처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고 아프가니스탄이 그 대안으로 떠올랐던 겁니다. 여기에 구리, 철광석, 금도 있고요. 에메랄드와 루비 같은 보석까지 말 그대로 땅만 파면 부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란 거죠. 그러면 자연스레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걸 채굴해서 팔면 금방 부유한 나라가 되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난관이 등장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바다와 접해 있지 않습니다.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사방이 육지로 막힌 내륙 국가죠. 주변이 다른 나라들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원을 캐는 건 시작에 불과하고 결국엔 수출을 해야 하니까요. 수출을 하려면 배에 실어 날라야 하는데 가장 인접한 항구가 파키스탄의 카라치 항입니다. 그곳까지의 육로 거리가 1200km 이상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 정도니 그 3배나 되는 거리를 트럭으로 이동해야 겨우 항구에 닿는다는 의미입니다. 고속도로가 잘 닦여 있다면 모를까요?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의 도로 사정은 형편없습니다. 포장된 도로가 드물고 대부분 험준한 비포장 도로입니다. 트럭으로 그 길을 1200km나 달려 리튬을 옮긴다면 운송비가 막대하게 발생합니다. 칠레나 호주에서 리튬을 캐서 파는 것보다 비용 부담이 훨씬 큽니다. 이러면 사업성이 떨어지죠. 사업성이란 투자한 비용보다 더 큰 수익을 내야 한다는 뜻인데 도무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격입니다. 철도 시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전국의 노선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대규모 광산 가동에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데 전력 공급망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왜 상황이 이 지경이 됐을까요? 이 나라는 지난 40년간 전쟁을 겪었습니다. 소련의 침공, 연이은 내전, 미국의 개입을 겪으며 다리와 도로, 발전소 등 사회 기반 시설이 전부 파괴되었습니다. 인프라 재건에 신경 쓸 여력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도 자금만 있다면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도로를 깔고 발전소를 지으면 될 일이니까요. 하지만 2021년 이 나라에 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탈레반이 다시 권력을 장악한 것입니다. 미군이 철수하기가 무섭게 수도 카불이 함락되었죠. 그와 동시에 아프가니스탄 경제는 사실상 붕괴했습니다. 미국이 아프간 중앙은행의 해외 자산을 전부 묶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70억 달러와 유럽의 약 20억 달러를 포함해 총 95억 달러에 달하는 돈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14조 원이 동결된 셈입니다. 한 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해외에서 어떤 물건도 사올 수가 없습니다. 수입길이 완전히 막히는 겁니다. 병원에 필요한 의약품, 공장에 쓰일 부품, 심지어 밀가루 같은 기초 식량 수입조차 불가능해집니다. 금융 시스템 자체가 멈춰서면서 기업 간의 거래도 힘들어졌습니다. 나라 전체가 신용불량 상태에 빠진 것과 같았습니다. 게다가 국제사회의 원조마저 끊겼습니다.
아프간 정부 예산의 75에서 80%가 해외 지원금이었는데요. 미국, 유럽, 유엔이 보내주는 돈으로 공공 서비스를 유지해왔는데 탈레반이 집권하면서 그 자금줄이 완전히 끊긴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몇 달씩 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고 의사들은 하나둘 병원을 떠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서구권이 아프간의 막대한 자원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경제를 무너뜨린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훗날 헐값으로 자원을 빼앗으려는 검은 속내가 있다는 음모론이죠.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릅니다. 세계가 아프간을 외면한 데에는 더 명확한 까닭이 있습니다. 바로 탈레반 정권의 여성 인권 유린 문제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정권을 잡자마자 탈레반은 여성들의 중고등학교 교육 기회를 전면 박탈했습니다. 대학 교육과 취업은 물론 비정부 기구 활동, 심지어 공원이나 미용실 출입까지 막아버렸습니다. 2025년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여성이 교육받을 수 없는 지구상 유일한 국가입니다. 유엔이 세계 최악의 여성 인권 탄압국으로 지목할 정도죠. 이것이 경제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매우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아프간 전체 인구 약 4천만 명 가운데 절반이 여성입니다. 2천만 명에 달하는 인구를 경제 활동에서 배제한, 즉 노동력의 절반을 포기한 셈입니다. 과연 누가 이곳에 투자하려 할까요? 이는 오늘날 글로벌 기업의 핵심 가치인 ESG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ESG가 무엇이냐면요.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 구조를 평가하는 지표로 기업의 투자 유치와 평판을 좌우하죠. 여성 교육을 막는 국가에 투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불매 운동과 주주 비판에 직면하며 이미지는 추락할 겁니다. 자원의 잠재력이 아무리 커도 기업들이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탈레반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 셈입니다. 만약 기적적으로 외부 자본이 유입된다고 가정해보죠. 설령 투자가 이루어져도 자원을 개발할 전문가가 없습니다. 리튬과 히토류는 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금은 채굴해서 녹이면 되지만 리튬은 매우 정교한 화학 공정이 필수적입니다. 순도 99.5% 이상인 고순도 리튬만이 배터리에 사용 가능하며 이는 반도체 공정에 버금가는 기술을 요합니다. 단순히 캔에서 팔 수 있는 자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보유한 인재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탈레반이 정권을 다시 잡자마자 모두 해외로 떠났습니다. 엔지니어, 과학자 등 전문직을 가리지 않고 탈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2021년 카불 공항 수송기에 매달렸던 그 모습처럼 말이죠. 그때 국가의 두뇌 역할을 하던 핵심 인재들이 나라를 대거 등졌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지식인과 기술 인력이 아프간을 떠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남은 이들은 어떨까요? 대부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첨단 기술을 다룰 전문 인력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결국 막대한 리튬은 그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개발할 능력이 없으니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나라가 과연 있을까요? 놀랍게도 단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다른 국가들이 인권 문제로 주저할 때 중국은 실리를 째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국에게 히토류와 리튬 확보는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국이기 때문이죠. 핵심 원자재 수급이 중요하기에 중국은 오래전부터 아프간의 자원에 주목해왔습니다. 실제로 2007년 중국 국영기업 MCC는 아프간 메스 아이나 구리광산에 30년 채굴권을 따냈습니다. 세계적인 규모의 구리광산으로 계약금만 30억 달러, 하나로 약 4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거대 계약이었지만 이후 16년간 본격적인 채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안전 문제와 불안한 치안, 그리고 탈레반과의 계약 조건 이견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중국은 철도와 발전소 건설 약속에 난색을 표하며 로열티를 19.5%에서 9.5%로 낮춰달라 요구했습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하던 중 2024년 7월 24일 마침내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탈레반 고위 인사와 중국 외교관이 참석한 가운데 광산으로 향하는 9km 진입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계약 17년 만의 일이었지만 실제 구리 생산은 빨라야 2026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첫 삽을 떴지만 앞으로의 과정이 순탄할지는 미지수입니다. 25년 8월에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직접 카불을 찾기도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1대1로 구상에 포함시키고 자원 개발 협력을 본격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3국 외교장관 회의도 열렸지만 아직 실질적인 대규모 투자는 없었습니다. 중국 역시 딜레마가 있습니다. 자원은 욕심나지만 탈레반과 손잡을 경우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비판은 물론
여러 인권 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이 뻔합니다. 아프간 내부의 테러 위협도 문제입니다. 시설이 공격받을 경우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익이 보장되면 망설이지 않을 중국조차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 아프간의 심각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에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자원을 노리는 건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2025년에 접어들자 러시아와 인도 역시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속내는 아프간 북부에 묻힌 석유와 가스 자원입니다. 2025년 5월 러시아의 인테코 그룹은 탈레반과 석유를 함께 캐고 가공하는 계약을 맺었죠. 과거 냉전기 소련이 현지 지지를 탐사한 적이 있거든요. 당시 자료를 발판 삼아 다시 진출하려는 셈입니다. 서방 세력이 떠나고 미국 입김이 약해진 공백을 파고드는 거죠. 한편 인도는 구리와 철, 그리고 우라늄의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핵발전 규모를 키우려는 인도에게 우라늄이 절실한데 아프간에 우라늄이 잠들어 있다는 게 확인된 겁니다. 파키스탄과 벌이는 핵무기 경쟁 구도 속에서 인도의 우라늄 확보전은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레반과 손을 잡는 건 정치적 부담이 커 아직은 가능성을 재는 단계에 그칩니다. 이처럼 강대국들이 앞다투어 이권을 챙기려 하지만 정작 아프간 주민들의 현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 유엔 보고서를 보면 아프간 전체 인구 4천만 명 가운데 2290만 명이 구호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1480만 명은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으며 인구의 48%는 최저 생계조차 어렵습니다. 탈레반이 정권을 잡은 뒤 국내 총생산이 3분의 1가량 쪼그라들었습니다. 게다가 탈레반이 양귀비 재배를 막아선 것도 치명타였죠. 아편이 문제인 건 사실이나 이는 아프간 시골 지역의 유일한 밥줄이었습니다. 금지령으로 양귀비밭 80%가 사라지자 농가에서 연간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원의 소득이 증발했습니다. 다른 벌이도 없고 지하 자원은 그림의 떡이고 외부 원조마저 끊긴 막다른 길에서 가족들은 어린 딸을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유엔은 이를 두고 아동 결혼이 아닌 명백한 인신거래라고 지적했죠. 4천조 원의 보물 위에 살면서 제 자식을 파는 나라. 이것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의 민낯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씁쓸한 공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비극이 아프간에만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경제학에선 이를 자원의 저주, 영어로 리소스 커스라 부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자원이 넘쳐나는 나라일수록 오히려 경제 발전이 더디고 국민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순을 뜻합니다. 나이지리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기름이 가장 많이 나지만 국민 대부분은 빈곤에 시달립니다. 석유로 번 돈은 소수의 기득권층이 독차지하고 부패가 만연하며 다른 산업은 클 기회조차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콩고도 사정은 같습니다.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코발트가 무궁무진하지만 콩고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축에 속합니다. 베네수엘라는 또 어떻습니까? 세계 최대의 석유 부국이었지만 지금은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았죠. 상점이 텅 비어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뒤져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국가들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막대한 자원을 가졌음에도 그것을 관리하고 분배할 제대로 된 사회 시스템이 부재했습니다. 부패 없는 정부, 법치, 기술력, 교육된 인재와 같은 기반 없이는 풍부한 자원이 되레 독이 되는 셈입니다. 자원을 차지하려는 내전과 부패만 판을 치고 국가의 다른 성장 동력은 외면당하기 일쑤죠. 반면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들을 볼까요? 한국, 일본, 싱가포르 같은 곳은 땅을 파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선진국이 되었죠. 비결이 뭘까요? 인재를 키우고 기술을 연마하며 사회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자원 자체가 아니라 자원을 부로 전환하는 시스템이 핵심인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이 공식을 정반대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 4천조 원의 가치는 언제쯤 빛을 볼 수 있을까요? 솔직히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회의적입니다. 정치적 안정을 되찾고 인권 문제를 해결하며 국제사회와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데 이 세 가지가 모두 이루어지려면 최소 10년은 좋게 걸릴 거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마냥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칠레의 리튬 광산은 계속 커지고 있고 호주 역시 생산량을 늘리고 있죠. 아르헨티나도 새로운 리튬 강국으로 부상 중입니다. 아프간이 뒤늦게 판에 뛰어들었을 땐 시장은 이미 다른 경쟁자들의 차지가 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기회는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아프간의 4천조 원 가치의 보물은 그저 땅속에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리튬, 히토류, 구리 모두 그곳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캘 기술도, 자본도, 인력도 없고 설령 캐낸다 해도 사줄 시장이 없습니다. 결국 보물은 존재하지만 그 열쇠는
자원이 아닌 사람과 시스템이 쥐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아프간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국은 자원 없이 오직 시스템의 힘으로 성장했으니까요. 그 시스템을 지키고 더 발전시키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프간의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델